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 솔직히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없는 것이 좋겠지만 세상사가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제 아무리 법 없이도 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개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이른바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여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음식점 같은 곳이야 한두 번 가보고 나서 맛이 없거나 불친절하면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미 그곳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은 사전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기껏해야 과거의 양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을 의뢰하였던 의뢰인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다. 게다가 변호사는 불성실한 혹은 무능력한 변호를 제공하여도 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당신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변호사를 제대로 선택하려면 우선 그들의 세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실무 법률가가 되려면 우선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사법시험은 5회 이상은 응시할 수 없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연수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 판사, 검사,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평균적으로 말해서 5년 정도의 준비 끝에 합격하게 되는 사법고시는 응시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판단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가늠하는 법률가 자격시험이 절대 아니며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암기력과 끈기가 강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다.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는 많은데 소수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탈락자를 만들기 위한 아리송한 문제들이 많고 2차 시험에서 보는 논문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채점자가 수천 명의 답안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약하다. 내가 고시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을 법에 통달한 무슨 도사로 오해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한편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 시험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것일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벗겨주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고 농담하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 다수는 명예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기대하면서 사법고시에 도전한다. 돈 없고 빽 없지만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고시가 최선이라고 믿기도 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 다니느니 몇 년 투자해서 대박 터뜨려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사시 합격자들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딸 가진 부모들이 있다 보니 결혼할 때 처가의 경제적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판, 검사 임용자는 부의사관의 직위를 받는다. 일반 구급 공무원이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25년, 사무관에서 부의사관이 되려면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35년의 승진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니 암기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대우치고는 보통 파격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다. 35년의 승진 사다리를 단번에 뛰어넘어 부의사관이 되면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 공무원 서열을 보면 차관보가 1급, 중앙부서국 장급인 이사관은 2급, 부의사관이 3급이다. 2004년 현재 3급 공무원 1호봉은 140만원 선이고 장기 근무한 15호봉은 230만원 선이다. 그 금액에 약 28을 곱하면 연봉을 대략 알 수 있는데 연봉 약 4천만원 선부터 출발하여 6,400만원 선이 최고액이 된다. 물론 공무원에게는 신분보장과 연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봉 액수만 갖고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퇴직 이전까지는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생활해야 한다. 물론 돈 봉투를 챙긴다면야 월급의 몇 배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검사나 판사의 월급은 그 신분이 공무원이나 다름없기에 법으로 정한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월급이 부자가 될 정도는 전혀 아니다. 그들의 봉급은 예비 단계인 10호봉부터 시작하여 1호봉까지 있는데 정식 법관이나 검사로 일하게 되면 봉급 150만원 선인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되고 뽀봉 한 단계가 높아지려면 약 1년 9개월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는데 15년 이상 근무하면 최고 단계인 1호봉이 될 수 있고 봉급은 270만원 선이 된다. 따라서 연봉은 4,2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 선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승진을 하면 약간 더 오른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때문에 고시생들 중에서 지금은 가난하지만 혹시라도 판사나 검사가 되어 깨끗한 부자가 되겠다. 혹은 고시에 합격하여 대박을 터뜨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좀 허황된 것이며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잘릴 염려 없는 공직을 얻겠다. 혹은 돈은 좀 못 벌어도 명예를 얻겠다. 혹은 가난에서 탈출하여 절약하며 중산층 정도로는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만일 여전히 고시에 합격하여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곧 부잣집 배우자를 얻어 신분 상승을 얻겠다는 생각이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돈 봉투를 받으면서 판세 혹은 검세가 되겠다는 말이다. 어쨌든 당신 주변에 있는 검사나 판사가 잘 산다면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거나 이른바 열쇠 몇 개를 줄 수 있는 집안의 배우자를 맞이하고 매월 생활비를 추가 지급받거나 절약을 통한 재테크의 귀신이거나 맞벌이이거나 돈 봉투를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는 뜻으로 보면 틀림없다. 좌우지간 고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부자가 되고자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생각이다. 그 노력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고 확률도 더 크다.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 노력하면 그 이상의 봉급을 얼마든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여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부자가 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 지위를 갖고 싶다면 고시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그러나 3에서 4년을 넘기지는 말아라. 10년씩 준비한다면 그 기간 동안 잃어버리게 되는 삶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평생, 나이 70이 될 때까지도 그늘이 지워지므로 신중히 생각해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변호사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여 보자. 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어떨까? 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세계 역시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고소득을 자동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모든 전문직들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은 가난에서 탈출할 수는 있어도 40대 이전에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변호사의 세계를 좀 더 살펴보자. 변호사가 개업을 하는 형태는 단독개업, 공동개업 혹은 기존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는데 전문화를 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개업이 아닌 경우는 사무실 운영 경비를 공동 부담하려는 목적도 있고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큰 곳이 좋은 곳이라는 의뢰자들의 막연한 기대치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되는 길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실무 경험이 전혀 없기에 법무팀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 들어가 경력을 쌓게 되며 월급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데 잘 풀리면 초봉 4에서 6천만 원 이상도 받지만 능력 없음이 입증되면 쫓겨나기도 한다. 둘째, 사법고시 대신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실무고시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들 역시 민간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처리에 대한 실무 경험은 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셋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판사나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로 전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실무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지만 검사로서의 경험과 판사로서의 경험은 아주 판이하다. 의사들 중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과장급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린 뒤에 개업한 의사들인 것처럼 단언하건대 변호사들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검사나 판사 생활을 약 15에서 20년 정도 이상 하다가 나온 변호사들이다. 물론 수임료도 이들이 가장 비싸다. 예를 들어 부장판사나 부장검사직에 오래 있다가 개업한 지 1에서 2년이 안 된 변호사라면 크지 않은 민사사건이라도 1,000만 원대 이상의 수임료가 보통이며 커다란 형사사건이라면 성공사례비를 포함하여 억대 이상이 되기도 한다. 변호사의 호주머니를 살찌게 하는 사건들은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야 그냥 서로 내가 옳으냐를 따지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지만 형사소송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혹은 징역을 몇 년이나 살게 되느냐 등을 검찰과 다투는 것이기에 대부분 구치소에 갇혀있는 피의자들로서는 애가 타기 마련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밝혀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모르고 그런 것이었음을 증명하여 줄 수 있는 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관용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게 되며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변호사를 찾게 된다. 이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오래 있다가 최근에 나온 변호사들은 당연히 검사들이나 판사들과 친분이 있을 것이므로 하다못해 검사나 판사에게 말이라도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피의자들은 하게 된다. 고참 검사나 고참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면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이것을 전관예우라고 한다. 결국 돈 많은 피의자들은 모두 그런 변호사들에게 몰릴 수밖에 없게 되며 그들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확률은 거의 0%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이긴 자가 전부 갖는 승자, 독점 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변호사들은 고액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몰려들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 게다가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막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경향도 있다. 의뢰인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연히 수임료는 올라간다. 명심해라. 떼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들은 40대 중반 이상의 오직 그런 사람들 뿐이며 그것조차도 길어야 2에서 3년을 못 간다. 왜냐하면 새로 변호사가 되고자 법원이나 검찰을 떠나는 사람들이 매년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부류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입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사무실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는 예가 부지기수이다. 결국 상당수는 해외유학도 다녀오면서 좀 더 몸값을 높이고자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며 대부분 민사소송에 집중한다. 하지만 수입이 적은 변호사들 중 어떤 이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마피아와 결탁한 시카고 로여의 전형을 따라 탈주범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40대 중반의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었을 경우 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지명도에 따라서는 개업 후 첫 1년 동안에 10억 원 아니 그 이상도 벌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투자를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재산 증식은 잘하지 못하지만 50대 말 정도가 되면 수십억 원 정도의 재산은 갖게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들 중 한 명은 부장검사 출신인데 나이 60에 7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다. 전관예우의 이 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변호사들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들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무장을 둔다. 사무장들은 주로 수사기관 같은 곳에서 일했거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며 변호사를 대신하여 의뢰인과 1차적 상담을 수행하면서 사건 혹은 분쟁의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사무장은 만나기 힘들다. 수임료는 주로 사무장이 이야기하게 된다. 요즘 변호사들 중에는 사무장 없이 스스로 수임료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지저분한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느냐고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꽤 많다. 돈을 초월한 선비가 되려는 그런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수임료를 안 챙기는 것은 결코 아니며 사무장을 통해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수임료가 적으면 오히려 자기 명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까놓고 말하는 쪽을 더 신뢰하는 편이다. 변호사들이 볼 때 능력을 인정받는 사무장은 어떠한 사람일까? 당연히 비싼 수임료를 내는 의뢰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지저분한 돈 이야기를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챙겨주는 사무장은 적지 않은 변호사들의 총애를 받는다. 때문에 사무장은 변호사님의 몸값을 올려야 하며 불가능한 일이지만 변호사님의 영향력 덕분에 가능하게 되는 일이 많다. 고 과대 포장하기도 한다. 물론 그런 사무장을 오히려 멀리하는 변호사도 있음을 나는 안다. 전문적인 사건 브로커들은 수임료의 20에서 30%를 가져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0%를 가져가기도 한다. 이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나 실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자기와 수임료를 나눠먹는 변호사를 검찰 고위층과도 매일 술 먹고 부장판사들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법조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높으신 분으로 지켜 올리면서 사건 당사자들이나 그 가족들을 현혹시킨다. 때로는 사바사바를 하려면 비용이 더 들게 된다고 말하면서 비공식적인 로비 자금을 챙기는 악덕 사무장도 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담당자들이 은밀히 소개하는 변호사는 그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변호사들이고 바가지 수임료가 빈번하다. 때로는 검찰, 경찰, 법원, 교도소 등의 직원이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수임료의 20% 이상을 가져간다. 굳이 변호사가 없어도 풀려날 만한 사건을
반드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풀려난다고 법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자연봉이라고 한다.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여 선임하였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항의하여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실은 전관예우와 사바사바를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